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뭘까? 첫 번째는 네. 할아버지의 재력,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무관심.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직접 두 아들을 가르쳐서 서울대 4년 장학생으로 만든 놀라. 기적의 주인공인데요. 노태권 씨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내주시죠. 네.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난독증 아버지 노태권. 글자조차 모르던 그는 새로운 꿈을 위해 젖먹던 힘을 다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때와 장소,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기나긴 공부의 길. 그 결과 노태권 씨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직접 가르친 두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합니다. 이 세상엔 가끔 기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공부의 신 노태권이 이뤄낸 작은 기적. 네,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3살이든 100살이든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보이는 글자들은 겹쳐 보이고 흔들려 보이고 뒤집혀 보이는 난독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으로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해 겨우 중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변변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이 17살 때부터 저는 막노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극적인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많이 배운 한 여자를 만나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번에는 막노동을 그만하고 괜찮은 일을 해보라고 해서 아내의 자금 지원으로 건축 관련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삶 미숙으로 좋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찌 돈 때문에 지혜비를 배신하리요 하면서 20년이라는 근무한 은행원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그 퇴직금으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아내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든 육체노동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IMF 시대였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큰아이가 아빠 꿈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수였습니다. 그래, 나도 꿈을 가져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했죠. 그래서 아내가 뭐 하시게요? 하더라고요. 그럼 꿈을 가지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뛸 듯이 기뻐하며 더 늦으면 영영 못합니다. 모든 삶이 정각정시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을 뒷바라지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43살의 아내로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글자는 배웠지만 저는 글자를 또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모든 교재 내용을 이렇게 필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기름때가 묻지 않도록 이렇게 코팅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내의 정성 어린 사랑 노트를 들고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공부를 하고 야간 주유소나 세차장에서 틈틈이 보고 공사장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노숙 공부를 했었죠. 제 공부의 힘은 아내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저를 길거리에서 저를 가르치는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6, 7년 동안 써준 글자 수가 2천만 자가 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내의 손가락이 완전히 저렇게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국제 변호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나팔꽃처럼 그 행복은 짧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생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학업을 포기한 채 방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루는 아이의
노트를 보았습니다. 아,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이 없는 망부동꾼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글자를 배운 것을 저는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고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무변스러운 푸시고 마음껏 꿈을 펼치세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내와 자식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미국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만 졸업한 두 아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의 빗나간 인생과 게임 중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8,00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뒤에 따라오던 아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전 자식의 그 말이 너무나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아버지,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보내주지 못했던 아버지, 배움이 부족해서 공사판을 전전하느라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아버지. 그러나 자식들은 저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자고요. 그리고 저는 제 공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명의 위기 속에서 수십 차례 졸도를 거듭하면서도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은 서울대 4년 전액 장학사로 각각 합격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이 망부동꾼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천직인 남대문 시장 일꾼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즈음 방송국이나 모든 단체에서 강연 섭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두 아들에게.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어릴 때 또 꾸었던 가수 말고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강연가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게 양보를 했었습니다. 이 강연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글자는 저는 구별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더듬이 되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면서 그리고 젊은 시절 방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서 글자를 배우고 공부를 한 뒤부터는 그런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가 어질고 착한 아내를 만난 그 축복에 대해 왜 하필 나야라고 하지 않았기에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에도 내가 왜 하필 나야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력과 준비의 만남인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말더듬 발음을 교정하느라 젓가락을 입에 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자갈을 입안에 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혀가 갈라지고 이가 몽땅 다져 이렇게 부러져 나갔어요. 지금은 완전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꿈은 강연가의 꿈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난독증 장애의 한을 원망하지 않고 흠으로 풀어낸다는 그 중심에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시기와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 켜놓은 촛불이 죄가 없어진다 해서 더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죽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내를 남편으로 믿고 살아온 그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아내로부터 글자를 배울 때 아내가 제게 써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숫자들이 여러 가지가 보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숫자 17이 나왔습니다. 네. 17살이 되던 해 막노동을 처음 시작해서 생계를 이어오시다가요. 그 이후에 43, 43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글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43살에 와. 처음으로 글을 배우셨다. 네. 3은요. 이후 3년간 기류에서 노숙을 해가며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4인데요. 그 실력으로 두 아들을 가르쳐서 서울대, 그것도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놀라운 이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와, 이야. 진짜 이게 다 사실인 건가요? 네. 와, 믿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두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는 큰애는 이제 4학년인데 예. 그 앞으로 법조인이 꿈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효자냐면요. 네. 그 군대 간 아드님께서 예. 그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렸대요. 헉, 근데 군대에 가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얼마를 모아서 나는 준 돈을 붙여달라고만 했는데. 오히려 받지 않나요? 왜? 얼마를 제가 제일 그때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EBS 교육방송 이제 모델로 제가 발탁이 됐는데 네.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다 잠바만 있었습니다. 그때 봄 잠바. 이제 막노동 하는 사람이 뭐 크게 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군에서 모은 돈이라면서 한 푼도 안 쓰고 21개월 돈을 모았는데 210만 원을 저보고 내놓으면서 양복도 사고 와이셔츠 사고 넥타이도 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효자 두셨네. 네. 둘째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 얘기를 자기 손으로 영화화 시키겠다. 영화로 영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해도 되는 감동의 사연이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서 영화로 만들겠다고 하던가요? 그 처음에는 그 아이가 원래 그 서울대 갈 그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자기는 서울대를 안 가겠대. 그 왜 그래요? 물으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빨리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다른 감독들이 아버지를 먼저 찍으면 안 된다 이거죠. 본인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 가서 하는 말이 영화도 좋지만은 이제 자기가 잡아넣었으니까 네. 다시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간 겁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공부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 없는 그런 영역이더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까 궁금한 부분이에요. 공부가 재능이 필요 없다. 네, 노력으로만 가능하다. 네. 아니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반성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게 뭐 글을 모르셨다고 했지만 난독증이 있으셨다고 네. 얘기를 뭐 강연 때도 난독증까지? 네. 네. 뭐 언제 아신 거예요? 난독증이 있다는 거.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글자를 보니까 저게 그림인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홍자가 다른 사람은 홍을 읽는데 나는 희자가 되게 아래로 놓여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읽어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약간 흔들려 보이고 그러나요? 예, 흔들려 보이고 겹쳐 보이기도 하고 글자가 또 이렇게 순서가 뒤집혀 보인답니다. 파노라마를 노파라마 이렇게 보인다든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난독증 용어 자체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었죠. 그냥 글만 못 읽는다고만 생각만 하셨지 난독증이란 개념 네.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군요. 네. 자신이 글자를 못 읽는다고 남한테 밝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전입신고 퇴거신고 하러 가면요. 손에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내가 손을 다쳤으니까 글자 좀 써달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자기가. 머리가 좋으시네. 네? 머리가 좋으신구나. 아니,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럼 그 난독증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고치게 되신 건지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죠. 아내가 카드놀이로 글자를 저 배웠습니다. 카드. 예, 카드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가, 나, 에 써놓고 그걸 저는 그림으로 입력시키는 거죠. 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림으로 입력시키면서 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려운 한글을 제가 단 1년 만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부부간에도 뭘 가르치고 이러면은 다
굉장히 싸우거든요. 며칠 있으면은 운전할 때 네. 그거 싸우고 뭐 피아노 가르친다 이러면 음깨도 먼저 바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싸우고. 자존심이 그러거든. 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저 아내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1년 해줬습니다. 그런데 1년 했는데 10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제가. 아내가 100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 이야기는 당신이 1년 공부를 했으면 공부 실력이 10%라 이거죠.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한 개 맞추면 100점 아니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7년 되니까 다 맞춰더라 이 말입니다. 가장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식으로 제가 격려하고 제가 칭찬해 주었죠. 그럼 이제는 뭐 어떤 글을 보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네. 그 요전에 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저는 복정인 줄 알았는데 지하철역이 북정이라 하더라고요. 네. 약간씩은 보는 데는 예,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점이 제가 아주 이제 좀 어렵죠. 휴대전화 같은 건 어떠세요? 문자 보내고.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내가 다 해줍니다. 그럼 전화를 받고 걸고 예. 정도의 기능으로만. 저 받는 거를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엄마라 이거죠. 아버지 사생활에 대해서. 다 이제 보고 계신 누구한테 전화 오고 네. 걸어주고 해야 되니까. 네. 정말 분신이란 말이 많네요. 네. 글자를 배우고 나서 길에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네. 아내분이 공부 내용도 다 써주셨다고. 네. 글자는 읽을 수는 있었지만은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제가 쓴다 또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A4 용지 한 페이지를 쓰려면 저 2박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써주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시험지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가서 시멘트 포대를 제가 주워오면 그 구겨진 시멘트 포대를 아내가 이부자리 밑에 깔아서 평평하게 펴서 거기다 글을 써주는데 길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큰 글씨를 써줘야 됩니다. 또 제가 하는 일이 세차장이나 공사장에 일을 해야 되니까 손에 기름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팅을 해준 거죠. 그래 이제 해준 글자 수가 2천만 자가 넘었죠. 6, 7년 동안 해주는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내 손가락이 완전히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 저는 그 아내가 써준 그 노트를 저는 완전 신주처럼 모시는 거죠. 그게 제 목숨이니까요. 그래 그 2천만 자, 그 저는 아내의 러브레터라 부릅니다. 몽땅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걸 하시는 분도 대단하고 그걸 몽땅 외우시는 분도 정말 대단하고. 와. 그 아까 번에 저 강의하실 때 잠깐 보니까 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도 네, 막 보고요. 그래서 예. 그 헤드폰도 공부하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쓰셨던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긴 헤드폰을 만들었대요. 저 이제 그 헤드폰은 제가 원래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는 그죠. 네. 글자가 이제 흔들려 보이니까 일은 하고 피곤하니까 글자가 이렇게 겹쳐 보이니까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래 연구를 한 것이 아내가 또 모든 글자를 녹음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걸 듣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저 헤드폰을 제가 특수 제작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세차장이나 주유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저기 길이가 원래 172m짜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길이가 172m. 제가 엉키는데 그거를 끌어가지고 저 사무실에 꼽아놓고 하는데 그 차가 자꾸 지나가면 줄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매일 그걸 이제 읽고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좀 정신 좀 이상하다 했었어요. 지금 헤드폰 이게 이제 안경 닦는 거걸로 이렇게 씌워놨네요. 오늘 이제 수군도 한 이유가 그죠. 예. 그 차에 주유를 하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제일 큰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키가 너무 아픈 거예요. 솜도 되었다, 수건도 되었다, 안경도 되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귀에 데미지가 안 오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방법을 제가 택했습니다. 이러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예. 막 소리는 예. 들리고 예. 아내의 목소리는 들리고 가르치는 예. 예. 한쪽은 나중에 이제 손님할 때 한쪽 이렇게 내리면 내리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걸 하는 말이 무슨 방송계 PD냐고 묻더라고요. 계속 쓰고 있고 이러니까. 야, 정말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아니 정말. 이건 진짜 말씀하셨듯이 네.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신 거. 그게 바로 기적을 이룬 거 아닌가.
보면은 가족이 늘 먼저인 것 같아요. 가족이 네, 중심이고 아내분, 아들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얘기죠.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사춘기 아이들. 어떻게 제가 그 아이들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죠. 아이들이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살은 떨어지죠. 아버지 막노동꾼이죠. 엄마 식당에 다니죠. 방도 한 칸짜리 살았단 말입니다. 자전거가 보이잖아요. 우리 집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지 싶어서 그날 밤에 운동하고 옷을 다 빨아버렸습니다.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해서 아이들이 뭐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애들이 이틀 동안 못 나가는 거예요. 옷하고 신발이 마를 동안 애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틀을 세차장에 가서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노임을 받아와서 집을 나가는 아이들 가방에 슬쩍 넣어줬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집을 나가면 한 보름 정도 집을 안 들어오는데 그냥 하루 만에 애들이 돌아왔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가출하지 않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식은 거죠. 예. 찾기 위해서 놓아줘야 된다 이거죠. 잡으려면 놓아줘야 된다. 근데 놓아주는 것도 그냥 놓아주면 아예 영원히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못된 짓 하고 그러는데 놓아줄 때 요령이 아이들 입장에서 아싸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 어떻게 놓아줘야 돼요? 힘든 그거 놓아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내 혼자 버려서 생활이 안 되니까 저도 일주일 하루는 다시 막노동을 제가 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막노동 하루만 가면 애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게임만 하는 거죠. 이제는. 게임 중독이니까 애들이. 그래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온 것도 모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화가 나서 애 앉아있는 걸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제가. 그래 넘어진 애가 벌떡 일어났더만 왜 그래 하면서 한 판 붙자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이래요. 아버지가 중학교만 나오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막노동 하면서 이렇게 살고 우리 집에 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는 게임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못했고 저는 글자를 못 써서 진학을 못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글자를 못 써서 또 그럴 수 있지만은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참 말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학교 성적이었던 거예요? 그 430명 중에서 367등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이제 성적을 5등이라고 이제 이렇게 성적표를 위조해서 보여주니까 우리는 몰랐죠. 위조를 해요? 예. 둘 다 그랬습니다. 둘 다. 오. 그 당시에는 저는 공부에 미쳐서 아이들을 생각도 못 했죠. 저는 자신의 공부 때문에 뒷전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후회로 다가와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심어주기 시작하셨고 네. 그래서 뭐 행군을 하러 아이들을 네. 잡기 위해서 다잡기 위해서 행군을 같이 하러 가자. 행군이요? 네. 예. 얘기하신 적이 있다면서 애들이 따라 나서던가요? 아니죠. 우선 대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너도 사회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처럼 막노동을 하더라도 몸이 건강해야 된다. 애들이 게임만 하니까 또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았으니까 친구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혼자만 노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뭐 중학교만 나오는데 이렇게 뭐 막노동을 사는데 너도 뭐 중학교 나와도 괜찮다.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대화가 안 되고요. 애들은 저 뒤에서 한 10m 뒤에 따라와요. 그래 둘끼리 이야기만 하고. 그렇죠. 거기가 다 그렇죠. 예, 저한테는 뭐 말걸기는 그냥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우리는 항상 그 아내가 도시락을 사주었습니다. 그 하루는 큰애가 한 행군을 한 4, 5개월 했는데 제 앞길을 막으면서 일하는 게 오늘은 왜 밥 안 먹냐고 했습니다. 그 집에 살 떨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애들이 하는 말이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라는 거예요. 예. 아차 싶은 게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애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중학생들은. 돈 주면 사면 되지. 그래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밥을 지으려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저 돈이 났을까 생각해봐야죠. 뭐 틀림없지 뭐 그럼
식당에 가서 가부를 내가 쌀을 팔아가지고 밥을 지어 넣는 거죠.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장인데요. 그 중학교를 나왔던 글자를 모르던 막노동을 하던 그거는 제 변명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그래 방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버렸죠. 그리고 그때 애들이 와서 아빠 밥 먹자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라 할 때. 내 생에서 그때 가장 가슴에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행군을 통해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었네요. 얼마나 행군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 2년 동안 한 8,000km 이상 해줬습니다. 2년. 야. 뭐 했다 하면은 정말 끈기와 어떤 인내가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행군 이후에 아이들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했죠. 공부도 가르치고 집안일도 이제 선수도 하셨다고요? 네. 이제 아내가 물론 요리는 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다 챙겨 먹기도 하고 제가 다 챙겨 먹어야죠. 이제 아내가 오전 11시에 가서 새벽 1시에 들어오니까 같이 이제 식사도 제가 준비해주고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총 가르친 과목이 12과목 가르쳤습니다. 이제 뭐 수능 과목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그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물류센터 아시죠? 이렇게 물류센터에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그 창고에 수만 가지 그 물품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뭐를 질서 정렬하게 품목별로 정렬했을까? 그렇구나. 공부가 저런 거구나. 우리가 많은 공부의 양을 받아들인 그 머릿속에 든 공부를 어떻게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그렇지. 이 문제가 5번 문제는 그렇네. 화장실에 그 위에 그 수건 들은데 거기에 있지. 빼고 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제가 목표는 아마존 물류센터만큼 정리하는 것이 제가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서 아이들을 그러면 얼마 만에 이제 서울대까지 보내게 되신 거예요? 기간이? 저 큰애는 정확히 공부하는 건 2년 6개월 했습니다. 2년 6개월? 예, 1년 6개월 해가지고 연세대 경리학과 그 우선 선발 합격하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학비도 비싸니까 한 해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그 4년 전에 자격증을 따갔죠. 원래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하지만은요. 어떤 아이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쓸데없는 짓만 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고 학생이 소파라 속이 사무는 공부하지 않는다면 2년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반성하게 되고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진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진짜 반대인 게 대부분 아버지들이 밖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버시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교육을 전념하게 되는데 직접 가르쳐 보시니까 오히려 집 안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중요한 거는 그죠. 제가 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식은 고객입니다. 자식은 고객이다. 그 우리가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만 고객이 아니라 자식을 그 가까이 두지 못하면요 공부가 되지 않는 거죠. 애들은 순식간에 동을 들려버립니다. 이렇게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저는 이랬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지 마라.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 했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 애가 하는 말이 아무리 자기도 막가지만 어째 아버지 이름을 되겠나 이러는데 그러면 별명을 지서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별명이 벽공입니다. 푸를 벽자 하늘 공자. 이 자기 그럼 왜 그러나 물으니까 자기를 지옥에서 천당으로 끌어올려줬다 해가지고 그래 붙였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벽공이라고. 이건 뭐 별명이 아니라 호가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멋진 호를 지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아버지 역할. 요즘은 참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역할 중요하죠. 문제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는 건데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뭐 큰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어제 같이
저녁 식사부터 하는 거. 그게 저는 시초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교육이 다르게 크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숨 쉬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일반 기업체 나가신 분들은 바쁘니까 사실대로 같이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망도덕군이거든요. 뭐 일하다가 그만두고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또 재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 얼마나 직업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가장 장점을 유해한 거죠. 사람들이 저보고는 한때는 굉장히 천대하고 멸시했지만은 가만 알고 보니까 일장이 있더라. 내가 직업 잘못 선택했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아, 그럴 수가 있네요. 그렇게 또 생각을 전환하면. 오, 야, 대단합니다. 네. 자, 사람이 참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직접 증명해 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 경험을 또 다른 분들과 지금 이제 나누고 계시다고요? 네. 그 특히 청소년들에게 노태권 씨 이야기를 네. 전해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큰 울림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동행해 왔습니다.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보시죠. 공부의 신 공신 노태권을 만나기 위해 찾은 천안역. 이 지역 학생들과의 만남이 예정된 날 군대 간 둘째 희주를 제외한 온 가족이 천안으로 출동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버님 강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나요? 네, 오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학교에 다니지 않고 방학일 때는 아버지와 함께 강연장에 찾아서 아버지 옆에서 돕고 저도 앞에 강단에 나가서 강연을 하곤 합니다. 아주 제가 많이 도움을 받죠. 또 그러고 또 강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아무래도 젊은 층하고 상대를 할 때는 큰아들이 좀 더 자세하고 또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렇게 강연해 주니까 참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노태권 씨 가족. 서울에서 천안까지 지하철로 그리고 또다시 택시를 타고 달려 도착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시내의 한 체육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다. 다가올 미래 걱정에 이런저런 생각도 고민도 많은 아이들. 과연 노태권 씨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강의 내용을 곱씹고 있을 시간. 아버지 못지않게 큰아들 동주 씨 역시 바쁘다. 분주한 손놀림으로 아버지의 강의를 준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게임에 빠지고 가출할 때는 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제가 아버지 덕분에 대학에 가고 방학 때는 아버지와 함께 가서 아버지 옆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설치를 도와드리고 마이크나 이런 음량 시설 같은 것들을 제가 조절해서 아버지께서 최상의 조건에서 강연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세하나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응원을 얻고 드디어 3천여 명의 인파 앞에 홀로 설 시간. 참석이 강요된 강연이 아니기에 부담이 더 크다. 특수하고 마이스터에 오는 그 친구들에게 꿈과 끼를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강연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강연대 하면 제가 집중하도록 제가 만들고 또 애들도 참 많은 또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신 노태권. 그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한결같다. 꿈을 갖고 꾸준히 노력할 것.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청중 모두가 매료되고 청중석의 아내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노력해서 잘 이루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자랑스럽죠, 사실은. 강의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셔서 정말 지루하지 않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공부해왔던 습관은 제가 앞으로도 배워나가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예,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예, 제가 작년에 제가 이 강연했던 그 대한유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강연하면 그 주위에 있는 데는 제가 꼭 한번 들려서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대한유치원 쪽으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었다. 체육관 근처 유치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세 사람. 사람들을 멀리한 은둔의 세월이 길어서일까? 노태권 씨는 사람과의 만남,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오늘도 작년에 만났던 아이들 얼굴이 눈에 밟혀 유치원을 찾았다. 강연에 왔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어린애가 제가 강연하라고 왔다니까 굴상을 갖다 주면서 앉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애가 많이 컸었어요. 작년보다 많이 크고 또 원장님 선생님도 오늘 또 뵈러 오고. 한 해 사이 쑥 자라버린 아이들. 만나는 사람 모두가 너무 반갑다. 1년 전 이곳에서 학부모 대상 강의를 통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노태권 씨. 부모님들이 그 자기 미래의 그 삶에 큰 어떤 등대 같은 그런 존재이셨다고 큰 힘이 됐다라는 거에 많은 감동들을 느꼈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일까? 분명 피곤할 법도 한데 가족의 발걸음이 가볍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전해주지 못했으니까 아쉽고 아내 둘이만 같이 강연 다니면 그 자식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같이 여행도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기쁩니다. 노태권 특유의 무한 긍정 에너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돋보였던 강연. 그 넘치는 사랑과 에너지가 모든 이에게 전해졌길 바라본다.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토크 함께 해볼게요. 네, 먼저 키워드 뒤에 화면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주세요. 공부의 신.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세웠던 어떤 그런 계획들, 공부 계획들, 노하우들, 잘 가르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공부의 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저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공부는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제대로 하자. 그런 방법을 저는 택했죠. 그래서 그 방법이 애들한테 참 좋았습니다. 이게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 아내한테 그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국어를 이렇게 공부를 처음에 배우는데 근데 보통 고등학교 같으면 국어 비문학 그 지문이 한 5달락에서 한 6달락 됩니다. 이렇게. 글자 수는 한 1200자에서 한 1600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항상 첫 달락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달락을 적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락 읽고 나면 너무나 뒷달락이 궁금한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거를 천지문을 적어주었습니다.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책 보고 그 공부하다가는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막노동은 일을 하면서 뭘 생각하든 강제가 없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다음 단락이 무슨 단락일까? 호기심이죠. 틀려도 좋아요. 예측하고 가는 거죠. 집에 신나기 때문에 빨리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근데 안에 보여주겠습니까? 그죠? 그냥 말씀해보세요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죠. 맞으면 그만이에요. 틀리더라도 틀렸군. 그러면 다른 방향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아내는 빨리 나간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씩 해주죠. 재촉하지 않았네요. 안 하죠. 절대로 재촉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과연 부모인지 학부모인지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식을 자꾸 숫자를 보거든요. 야, 옆집 아이는 전교에서 1등 했는데 너는 너희 반에서 1등도 못하니? 애들이 주눅 드는 거죠. 우리는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몸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길러줘야 합니다. 역시 괜히 신이 아니네요. 야, 공신. 전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 주신이라는 얘기는 해줬어요. 주신. 다른 방면에서 또 신이.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 링거 투 혼. 링거 투 혼. 이건 저 연예인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이 너무 많거나 지쳐 있을 때. 네. 저는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수능 공부를 8년 하고 자식을 가르치면서 8년 했었습니다. 근데 수능 공부는 쉬워요. 저는 밥만 먹여주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어릴 때는 수능도 말입니다. 그런데 전과목 가르치는 것은 그하고 게임이 다른 이야기예요. 가르치는 건? 네, 12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요즘 수능이 쉬운데 한 문제만 틀리면 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실명 위기에 빠지고 체중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식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자꾸 쓰러지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가서는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이제 가르쳤죠.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내. 이 아내분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말씀 같아요. 내내 부인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함께 모셔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또 분위기가 너무 고우신데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네, 안녕하세요. 저 최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주신 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두 분은 만나신 거예요? 우리 지점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지점장이라 네. 하면은 어디에 근무하실 때? 저 부산에서 제가 은행을 근무했었는데 우리 지점장님이 우리 남편을 소개해 줬습니다. 남편을? 그럼 네. 지점장님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예, 그 어른이 우리 이웃 마을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른을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웃 마을에 사시니까 아버지하고 이래 좀 안면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90년대 이렇게 이제 그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른이 저 공사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럼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자네 선보러 가자는 거예요. 뭐 결혼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또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도 퇴근하는 바람에 작업복 입고 먼지만 털고 제가 따라 맞췄습니다. 그때는 커피숍에서 그 선을 보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아내를 보는 순간에 제가 그만 반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제 나이는 35세, 학력은 중졸, 지금은 막노동꾼입니다. 그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죠. 그래서 아내가 놀라서 제 눈만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었고 하는 말이 하루만 시간 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4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아내가 전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why? 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안했어요 이래요. 불안했어요. 네. what? 했죠. 그래 아내가 하는 말이 그대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을까 봐.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결심이 드시던가요? 아니 저는 처음 봤을 때 네. 너무 용감하게 저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경상도 그 남자의 그 열광적인 그런 눈빛에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상도 남자의 그 눈빛에. 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분명히 저는 내공이 있다고 봤거든요. 눈빛을 읽으셨군요. 네. 그 사람이 처음 만나면 느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 아, 이 남자다. 그 순수한 그 맛에 저는 마음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금방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 좀 해보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 다 안 계셨습니다. 이제 큰 오빠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또 우리 오빠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저동성이라서 그런지 네. 모르지만 그 오빠가 흔쾌히 너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트 기간은 얼마나 하셨다가? 15일 만에. 네? 15일 만에 했습니다. 뭐 개월이 15일이요? 개월이 아니라. 네. 그 다음날 벌써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그 15일 동안 하는 그런 예식장 잡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밀어붙였죠. 주로 데이트는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데이트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농협에 다녔는데 네. 제가 그게 농협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다 이래요. 아유, 쟤야 뭐 저런 놈하고 이렇게 사귀냐 하면서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예.
속상하셨겠어요. 아니요. 저는요, 그 소리가 굉장히 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해서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들 이거 시선을 바꿔주겠다.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15일 만에 15일간의 데이트 과정에 허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네.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은? 집도 필요할 거고요. 저 집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능력자셨네요. 쓰셨네. 그러니까 저는 돈을 그걸 다 떠나서 그 남자의 그 심성, 제 느낌, 이제까지 봤던 남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참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인연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필연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상황이. 두 분의 상황.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직전 결혼하고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제 결혼하고 벌어진 일들이 정말 공부를 정말 오래 하셨고 막 그걸 다 뒷바라지 하시고 그 과정에서 힘든 순간이 분명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까 지금 남편이 말했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밥을 해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상상이 안 됐어요. 저는 오빠들이 4분 계시는데 왜 밥을 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 저는 너무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을 하든 제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정말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결혼을 하시고요. 네. 남편께서는 뭐 다시 계속 막노동을 네, 하셨습니까? 막노동 하고 있었죠. 막노동 하고 또 저도 뭐 무슨 일은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아내 자금 지원해가지고 이제 그 인테리어를 했었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를 했죠 이제. 아, 사업을 중간에 하시다가 실패를 그러니까- 또 하시는 경험도 있고. 네,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가 우리 집안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이제 아내가 아파트도 사오고 그 당시에 현금도 2억 가져오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죠. 그런데 그걸 다 날려버렸으니 그때 제가 90년에 결혼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사채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감옥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내가 이제 빚을 갚아주니까 집안 사람들이 이제 형님이나 누님들이 자네 저런만 살아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너 형부 찾아서 애를 데려가도 좋고 우리는 절대로 뭐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나가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런 생각했죠. 나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의 길로 찾아 나서라고. 그래 그 말에 아내가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 여자의 절개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드러납니다. 이게 말 못하는 거죠. 소름이. 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가끔은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죠. 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그 사실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남편의 그 살아온 과정이랄까 삶의 무게, 절박함을 생각하면 저는 결혼할 때 물론 그래서 결혼했지만 정말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단 저 혼자라도 남편을 응원하고 주고 싶었고 제가 살아가는 목표였습니다. 아, 정말.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은행원으로 지내시다가 중간에는 아까 전에 뭐 식당 일도 하셨다고 하고 공부 뒷바라지로 해서 손이 막 휘일 정도로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남편의 그 절박한 마음을 생각하면 저는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아니. 이 이야기를. 지금 남편을 지금 보시는데 기분 어때요? 나 지금 남편을 보면 저는 이 쳐다보면 이제 없는 제주도 만들어서 자기가 자신이 참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랑스럽죠. 그리고 또 멋있습니다. 제가 늘 보는 데들이 보면 참 못하게 제가 그렇게 쳐다봐요. 요즘 말로 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느끼는 게 저희가 키워드 이야기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아내분과 함께 또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꿈.
지금까지도 꿈을 향해 달려오셨지만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 거죠? 네. 아, 그게 뭡니까? 저는 이게 좀 사회에서 좀 이게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리고 좀 가난하고 좀 사회에서 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진 사람들한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명강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생활은 지금 강연을 하면 되니까. 예. 아하. 모아놓은 재산도 많으신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모으고 계시는 중이 저는 아닐까. 방 안에 우선은 지금 사랑은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네, 돈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방 안에 사랑은 많이 채워놨습니다. 이방 저방에 사랑을 가득 채웠으니 문 열면 사랑이 가득 차서 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아주 돈 아주 들어올 그런 공간이 없죠. 사랑 때문에. 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 곁에 있는 그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정말 얼만큼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지,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게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저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거참의 토크 엔조이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글자를 못 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제가 바보로 생각하니까 모든 일에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이제 공부를 배우면서 제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공부는 타고난 재능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